예,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중국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뭐 글로벌리 나오고 있는 여러 그 악재들, 이슈들을 좀 진단해 보면서요. 변화의 가능성들을 좀 엿보는 시간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증시가 이제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주가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딱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은 선진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한 300bp 정도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도 빨라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금리를 정상화시킨 게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환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 번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냐고 본다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 펀더멘탈 차이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IMF가 곧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달 보고서를 보면은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상향 조정폭이 신흥국보다 4배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선진국은 더 뚜렷하고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의 실질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또 통화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면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압력뿐만 아니라 환율, 주가 변동성도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유동성 축소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 주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폭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일본 중화권 증시가 같이 흔들리지만 국내 증시가 유독 하락폭이 대만이나 이렇게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락폭이 좀 더 크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입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ICT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60%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것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철강, 화학, 전기, 전자 쪽에서도 실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이 한국 경제 4분기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실리콘 사이클에도 아무래도 기존에 봐왔던 슈퍼 사이클이 더 이상 지속되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디램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을 보면 최근 들어와서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이 때문에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짧은 겨울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이제 조금 더 취약한 반도체라든지 공급망 위축에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화 값까지 이른바 이제 삼중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약한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험 선호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11월과 12월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22뿐만 아니라 연준도 테이퍼링을 연내 공식화했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미국이 6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신호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를 구성하는 39개 통화 중에서 34개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하락했는데 이는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이번 주 들어와서 1190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FOMC가 2022년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은 9월부터 서서히 반영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까지도 들어가는 게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문제의 그 영향이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가치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 하락을 가져온 여러 글로벌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좀 오늘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슈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금리 상승 기조를 탔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계속해서 어려운 건가요? 성장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그 해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한 그 포지션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급망 불안, 이 중에서도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 상정 기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롬과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원 증언에서 경제 활동에 따른 물류 병목 현상이라든지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펙 쪽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방어주가 대형 성장주보다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주요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누차 오늘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가는 주로 이게 수요보다 공급 사이드 요인으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성장은 안 되는 침체,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현재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진행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럴당 현재 $70 후반에 들어간 원유 가격이 만약 더 오른다면은 원유 수요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요.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오펙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부가 지급한 현금이라든지 추가 실업 수당으로 지급한 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어느 정도 꺾인다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물건이 팔린다고 하면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생산을 하겠지만 팔리지 않는다면은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트렌드로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행히 이제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게 다행이고요. 미국도 이 정치권의 이 긴장감 때문에 부채 한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부채 상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갈 길이 아주 먼다고 보여지는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연장시켜준 것은 디폴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에서 정책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이런 제스처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향후 협상의 타협은 없다는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세출 증가분만큼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디폴트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중간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상하원에
다수당이 되게 되는데요. 벌써 민주당이 재정 위기를 초래시켰다. 무책임한 민주당 정부라고 공화당이 지금 맹공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50% 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라든지 전면 폐쇄가 일어나는 셧다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차이나 TV 오늘은 글로벌 이슈들을 진단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본연의 코너인 차이나 TV의 중국 얘기 쪽으로 조금 더 이슈를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중국의 이제 최근에 규제라든지요, 혹은 뭐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중국 경제의 지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조 PMI가 50선이 붕괴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GDP 성장률 축에 중요한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달보다도 1.4%포인트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3분기 GDP 성장률이 4에서 5%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 6% 이상의 빨간불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겨울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에 전력 부족 사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70%에 달하는 지역의 전력난은 생산은 물론이고 소비에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4분기부터는 경기 자극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방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가 여전히 제동을 걸고 있고요. 또 우량 투자 프로젝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주도의 성장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성장률이 2.3%에 따른 기저 효과로 8% 가까이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은 5%대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특히 사회 불안 문제, 또 실업 문제를 걱정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 이제 체감 지표로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잖아요. 제조 PMI가 안 좋게 나왔고 올해 8% 당초 목표였는데 이런 분위기면 8%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목표는 6%대이고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예측하는 곳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서 중국은 푸른 하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억제하고 있죠. 여기에 GDP의 25%에서 30%에 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IMF 쪽에서 성장률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7%대까지도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도 미중 간의 압력도 있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확장적 지원적인 정책을 쓰다가 하반기 들면서 지금 규제 얘기가 확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치의 나라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5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중국의 규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인사 평가를 내릴 때 시진핑의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화석 연료 배출 삭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인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공동 부유 실시에 따른 격차 해소를 이번에는 인사 평점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책 실무자급인 3,000명의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절대 충성을 하면서도 시진핑이 지시했던 규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디디슈신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이 미국 증시 상장에 불쾌감을 보이자 전 부서가 나서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영업을 중단시키기도 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시 주석이
거액의 기부 요청을 했는데 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배심죄에 걸려서 뭐 거액의 벌금을 분다든지 기업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갔고요. 또 헝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 주석이 상하이반과 그 상기 임기와 관련된 협상이 결렬되자 늑달없이 또 헝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규제책을 쓰고 있는데요. 뭐 전력 부족 문제라든지 또 석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헛발질도 이런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혼란은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 인사 이동 초까지는 공무원들도 계속 시 주석의 눈치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좀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얘기가 아니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성장에 기댄 그 수혜를 누려왔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이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 성장 기여율이 35%나 되고요. 호주나 브라질에 이어서 우리가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투자은행들이 주식 투자할 때 꼭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성장률보다는 신용 충격 지표를 보는데요. 신용 충격 지표라는 것은 GDP 대비해서 신용대출의 12개월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12개월째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신용 충격 지표가 역사상 바닥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그 경기 부양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에너지 공급 확보 지시도 내렸고요. 헝다 문제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또 은행의 대출 완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시했기 때문에 중국은 최악의 국면에서 지금 도달했지만 조만간 바닥을 탈출하고 이게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다시 그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 충격 지표가 어떻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식과 관련된 비중을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헝다 사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뭐 헝다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헝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채권이 19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UBS,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애시모어가 동의를 해야지만 헝다 그룹과 관련된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도 매각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헝다 그룹이 어느 정도 매각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차이나 TV 오늘은 이제 글로벌 이슈를 종합적으로 좀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